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분석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의 최종 발표 중 환경 이슈 발표를 맡은 이상훈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차량용을 운행한 데이터가 없고, 그렇다고 펌웨어나 로봇을 직접 만들어서 운용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카달라라는 극히 제약이 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을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가 자가용과 청소 차량인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상 이 작업을 진행하는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한 목적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넣은 짤이고요. 물론 이제 이야기를 듣고 현재 보이는 짤과 같은 이제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 그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위죠. 산이 문제가 되니 산을 없애버리고, 내 정책에 토를 다니 토다는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손가락 5개가 문제가 있으니 손가락 5개를 잘라버린다든지. 현명한 방식은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과 목적에 맞게 특정 기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무엇을 사용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요. 탑다운 설계 방식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장 세부 사항은 가장 마지막에 결정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던가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함몰되면 전체 프로젝트의 유연성이 크게 저하되고 그로 인해 생산성,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결정하고 나머지는 필드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일 것입니다.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 측면과 필드에 있는 양쪽 모두가 똑똑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카를라를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이슈들이라면 우분투 버전 이슈와 카를라 버전 이슈 등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분투 22.04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를라를 구동하기 위해 우분투 18.04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커 환경을 구성해야 했고요. 도커를 사용해서 우분투 18.04를 구성한 이후에도 엔비디아 도커, 파이썬 버전 이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 맥OS를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GPU를 서포트하지 않는 M3 칩 이슈로 인해 카를라는 맥에서 구동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얻기까지도 많은 노력과 고생이 있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자가용, 청소 차량의 자율주행 구현이라는 주제로 컨셉이 잡혔다면 웹 베이스에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카를라는 솔직히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고 OS 의존성, 버전 이슈가 상당히 높고 도메인 분리 또한 제대로 안 돼 있어 변경에 유연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변경을 시도하면 상당히 많은 코드 대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뭔가 지속적인 확장을 한다거나 작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좀 존재했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도커 환경을 구성했고요. 도커 환경에 우분투 18.04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를 구동시켜서 18.04 우분투를 구동했고요. 여기에 카를라 환경을 구성해서 카를라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커를 설치하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도커 2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때 맥 같은 경우에는 도커상에 엔비디아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구동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커상에서 카를라 시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이슈를 핸들링하여 정상적으로 카를라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기존 22.04에서 순수하게 카를라가 설치가 안 돼서 어떻게 설치를 할까 하다가 도커를 이용해서 도커에 18.04를 올리고 설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부가적인 라이브러리들을 더 설치해주면 카를라 시뮬레이터가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U 리소스가 부족한 관계로 추가적인 리소스 제한 명령어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X값과 Y값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성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멋지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커 환경에서 센서 퓨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환경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파이썬 버전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버전 이슈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다른 도커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각각의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처리한 다음에 취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도커 컨테이너와 라이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커 컨테이너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컨테이너들을 활용하여 센서 퓨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전 이슈가 다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도커와 하이퍼바이저의 동작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퍼바이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피지컬 CPU라고 하는 실제 물리 CPU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들은 이를 제공받아서 가상 CPU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어쨌든 도커 컨테이너는 프로세스로서 동작을 하는데 이 프로세스 자체가 운영 체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로세스의 특성상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는 IPC 통신을 통해서 각 도커 컨테이너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주차장에 차량이 있고 세멘틱스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컨테이너가 각각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 컨테이너가 실제 차량 주변의 정보를 라이다로 스캔하고 이를 바운딩 박스로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멘틱스 세그멘테이션 정보와 라이다 정보를 퓨전하여 하나의 형태로 살펴보면 어디에 얼마만큼의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공간에 뭐 차량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멘틱스 세그멘테이션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있는데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각각의 개체에 ID 값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 5명 각각의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고요. 색깔이 살짝 다르죠. 그리고 엄브렐라라고 하는 우산들에도 각각의 색을 부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동차에도 각각의 아이디 값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그 개체들의 어떤 녀석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원리는 전체 이미지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태우는 건데, 사실 이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학습하는 공업수학에서 배우는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일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분을 하는 것인데, 미분을 한다는 것은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고, 좀 더 이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는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결국 이 기울기, 즉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구간을 찾아서 이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한 것은 특징이 바뀌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그 특징이 바뀌는 부분을 추출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찾아서 지금 여기 태비캣 히트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같이 이런 비트맵 형식의 데이터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 이렇게 이제 피처를 찾아내게 되면은 원본이 깨진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픽셀와이즈 프레딕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본 이미지에 다시 이 히트맵을 결합하여 실제 이 히트맵 영역에 겹치는 원본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하여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이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글자 또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원본 이미지에 대한 그 대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원본 이미지에 그 매핑하는 그런 작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실제 교통 신호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체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움직이면서 교통 신호판도 상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까워지거나 회전을 하거나 멀어지거나 혹은 이제 그 기상 환경에 따라서도 이 모양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고정시켜서 찍어 놓은 사진을 가지고 조도를 바꾼다든지 기상 환경을 적용해 가지고서 여러 데이터들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쨌든 RGBA 값을 변경을 하는데요. 변경을 해보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사진들은 초기 원본 사진이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은 그 원본 사진의 조도값을 조금씩 랜덤하게 변경해가지고 가져온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잘 보이는 애들도 있고 어두워진 애들도 있고 더 밝아진 애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한 상황 속에서도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우리한테 시각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컬러 스페이스 변환을 했을 때 YUV 변환에서 Y 정보가 가장 선명한 것을 지금 이제 그림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스케일링, 사이즈 축소 및 확대, 평행 이동, 회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YUV 변환에서 Y를 선택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앞서 조도 변경에 추가하여 스케일링, 평행 이동, 회전 등등을 모두 고려한 형태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스케일링을 최대로 했고 회전과 평행 이동 등등이 수행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저희가 특징들을 잘 뽑아낸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검출한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습된 결과는 정확도가 99.8%에 해당하고 F스코어의 경우에도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은 어떤 교통신호를 가져오든 나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러한 딥러닝 베이스의 기저에 근거해가지고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이제 이 결과를 기반으로 카를라에서 자율주행을 수행한 1팀, 2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